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50줄에 들어서는 중년이 되었으니까요. 마냥 20대이고 30대에서 머물 줄만 알았었는데 그럴수록 시간의 소중함이 더해갑니다. 50 중반을 달려가고 있으니 금방 60줄에 들어서겠죠.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내기 바빴던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들처럼 자식들 둘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에 이렇다 할 공치사 같은 것은 할 것도 아니고 별 특별할 것도 없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온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하기만 하네요. 저는 52세의 나이에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직을 희망했기에 퇴직 후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온전히 다녀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못 떠난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거든요. 직장 내에서 갖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들과 딸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의 고충과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과의 갈등에서도 늘 풀 곳이 없어서 꾹꾹 참고 가둬두어야만 했던 응어리들을 풀어야만 했는데 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이 아닌 먼 곳으로 홀로서라도 떠나서 다 잊고서 살고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자기 앞길 할 때가 되었으니 엄마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남편도 그만큼 제가 맞추고 살아왔으니 이젠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댁 식구들 위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혼자 남으신 친정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친정엄마는 83세이신데 두 오빠와 올케들이 번갈아가며 돌보았습니다. 정작 딸인 저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뵈는 정도였어요. 명절 때에도 못 뵙고 미리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이후에 찾아뵙곤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랬어도 늘 저를 서운한 속내를 숨기시고 반겨주셨던 친정엄마가 몹시도 안쓰러웠어요. 늘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회사 일과 집안일이 최우선이었던지라 늘 친정엄마가 넉넉하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전화 통화도 제가 바쁠까봐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게 일쑤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그토록 여유도 없이 살았을까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봤자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친정아버지 칠순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여행다운 여행을 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매번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갈 때에도 함께 가는 것을 마다하셨어요. 그건 오빠나 올케 언니가 함께 가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셨었죠. 오히려 저희 식구가 가족여행을 갈 때에 고양이 밥 주고 식물들 물 주고 집 챙겨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오롯이 엄마와 단둘이 여행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퇴직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방콕과 치앙마이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고 음식도 비교적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다는 평이 있길래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해외여행도 못 해보실 것 같았거든요. 사위 눈치 안 보고 손주들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친정엄마를 위한 효도여행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해외여행인데 친정엄마와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동안 못했던 불효를 조금이나마 만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숙소도 좀 더 고급지고 편안한 곳으로 정했고 편안한 곳에서 좀 더 여유롭게 지내다 오기 위해서 장장 3주간의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친정엄마는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재밌어 하셨어요. 정말 모시고 오기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왕궁사원 앞에서 입장할 때에도 그 더운 날씨에 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인 태국 사람들 틈에 끼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방콕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를 갔을 때에도 친정엄마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듯이 즐거워하셨어요. 호텔 바로 앞에서 열리는 썬데이 마켓에서 손주들에게 선물할 것들을 산다며 둘러보시는데 마치 옛날 시골 장터를 보시는 듯하다고 하셨어요. 진짜의 마켓에 가서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는 딸과 함께 여행을 왔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엄마 옷도 여러 벌 사드렸어요. 방콕 아이콘시암 쇼핑몰에서는 신발과 선글라스를 사드렸고요. 그리고 치앙마이에서는 호텔 근처를 룰루랄라 산책을 하면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원들도 구경하고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블루누들에서 고기국수를 사드렸습니다. 그 집이 입에 맞으셨는지 자꾸 가자고 하셨거든요. 올드타운에 있는 숙소에서 먼 거리여도 택시를 타고 경치가 좋은 카페도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고 친정엄마가 못 드셔본 밀크티나 망고빙수도 드셔보게 했어요. 지금도 친정엄마는 방콕에서 드셨던 애프터유의 망고빙수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아이콘시암에서 드셨던 팁사마이의 팟타이도 맛있었다고 하시고요. 제가 이제껏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친정엄마와의 여유가 있었던 태국 여행은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와의 태국 여행은 우여곡절이 없지만은 않았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4일째가 되는 날에 신우들이 토락하면서 제게 전화질을 해댔어요. 옳게 퇴직했다며? 네, 퇴직을 했으면 했다고 왜 말을 안 해? 지금 여기 방콕이에요. 제가 전화할게요. 나중에 통화해요. 방콕? 친정어머니랑 단둘이만 여행을 갔다며? 네, 다음에 통화해요, 형님. 별일이네. 여행을 간다며 간다고 왜 말을 안 해? 형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작은 시누이가 또 전화질을 해대더라고요. 그냥 받지 않았더니 톡으로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이 머나먼 태국 땅에서 내가 뭘 어쩌라고 마음 불편하게 저러는지 모르긴 몰라도 남편은 냅두고 친정엄마와 여행을 갔다고 약이 바짝 오른 거겠죠. 시어머니 곁에 딸이 둘씩이나 있고 든든한 아들까지 떡하니 있는데 무슨 걱정?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어쩜 저렇게 변한 게 없는지 못돼 퍼먹은 것들이었어요. 마음을 쓰는 것이 하도 얄미워서 친정엄마랑 왕궁 사원에서 셀카 찍은 사진들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주 바꿔가며 올렸어요. 그래, 난 우리 엄마 잘 챙기고 효도할 테니까 니들도 네 엄마 잘 챙기고 효도하렴. 예상한 대로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그 속내는 간신히 숨기고서 작은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우는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 어떡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언니는 언제 올 거야?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실지도 모르는데 빨리 오면 안 돼?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갑자기 왜? 왜는 왜겠어요? 엄마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감 잡았습니다. 또 뻥 치시는구나. 참 웃긴 것들이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잘 돌봐드려요. 그럼 고생해요. 난 여기서 푹 쉬다 갈 테니까요. 친정엄마랑 호텔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있을 테니까 전화하지 말아요. 라고 끊어버렸더니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여러 번 전화를 해대고 지랄을 떨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냐고 물으니까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또 뻘소를 해대는가 보다 하고 신경 끄고 즐겁게 지내다가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친정엄마를 친정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 날에 제 집에 돌아올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해를 못 참고 시누이들이 난리를 쳐대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과 동시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질을 해댔습니다. 도착한 거야? 옳게? 왜 전화를 안 받아? 금방 도착했어요. 옳게는 우리 엄마가 걱정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안부전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픈 시어머니란 남편 냅두고 혼자서 해외여행 가는 여자는 옳게밖에 없을 거네. 빨리 와.
올케가 와야지 나도 내 할 일을 할 거 아니야. 이건 또 뭔 소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뭐? 내가 이 자꾸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어? 안 했어?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해외여행이 다 뭐야? 아니, 형님, 태우 아빠 말로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걱정 말라던데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길래 모처럼 해외여행 간 사람한테 빨리 오라고 다그쳐요? 뭐?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자네 말하는 뻔세가 아주 빈정상하네. 형님, 이제 막 입국해서 피곤하니까 긴 말 안 할게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든 말든 제가 없으면 어머니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나한테만 불편하게 전화질이에요? 뭐야? 아픈 시험에 냅두고 혼자서 해외여행 간 사람이 할 소리야? 아이고, 얼척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전화 끊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요. 라고 하며 바로 끊어버리고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인천공항에서 전화다 대고 형님과 대판 큰소리로 싸울 뻔했는데 친정엄마가 놀라서 쳐다보는 모습에 걱정하실까 봐서 참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약이 오를 대로 올랐나 봅니다. 에이구, 나한테 걸리면 한줌도 안 될 것들이 내 눈앞이 아니라고 엄청 살처대는 꼴이란 꼴값을 떨고 있더라니까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뒤졌어. 내 얼굴이 불그락하며 살짝 열이 올랐어요. 그런 저를 보던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부인이 많이 안 좋으신 게야? 어떡하니? 얼른 가봐라. 네 형님이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이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엄마, 아니에요. 내가 태호 아빠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대. 괜시리 내가 엄마랑 해외여행 갔다고 하니까 약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형님이 그런 사람이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도 모르잖아. 태호 아빠가 일부러 네가 신경 안 쓰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잖아. 얼른 바로 사부인한테 가봐라. 설마니 거짓말로 그러겠냐. 엄마 걱정 마세요. 태호 아빠 말이 맞을 거예요. 내가 우리 신우들을 한두 번 봤나? 그렇게 해서 친정엄마와의 기분 좋고 행복한 여행의 마무리는 불편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하루 저희 집에서 쉬었다가 그 다음 날에 친정집으로 바래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애들도 모두 타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불이 훤히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짐이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웃겼어요. 왔어? 나 아직 퇴근 전인데 금방 갈게. 저기 그런데 집에 엄마가 와 계셔. 어머니가? 왜? 그게 말이야. 말하자면 길어. 일단 빨리 들어가 봐. 누나가 엄마랑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랑 형님이 왜 우리 집에 있어? 위독하다고 난리를 쳤으면 병원에 계셔야 한 것 아니야? 저기 장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공항에서 형님이랑 대판 싸울 기세였는데 우리 집에 와 있다니 기분 잡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집에 와 있는 거야? 별꼴이네 정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서 내 안방에서 형님이 시어머니와 대자로 누워있다가 나왔어요. 금방 왔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복도 많으시네요. 어떻게 그 연세에 해외여행 그렇게나 오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아직은 두 다리가 짱짱해서 걸어다닐만 해요. 사부인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다던데 괜찮으신가요? 괜찮긴요. 지금 주무시니까 조금 있다가 한숨 주무시고 나면 그때 인사하세요. 말하는 태도나 어투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이나 되는 것처럼 굴더라니까요. 저는 형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안방문을 펄컥 열어젖히고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시어머니가 못 이긴 척 눈을 뜨고 일어나셨는데 보기엔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뒤따라 들어오면서 왜 깨우냐고 치이라를 떨어도 무시했어요. 어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박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87살이나 먹은 노인네가 말짱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늘 그렇지 뭐. 그러세요? 친정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인사 나누세요.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은 뒤에서 계속해서 씨부렁 댔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맨날 딸내미한테만 아프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형님한테 삿대질 해가며 그러셨어요. 내가 네 밥 안 얻어 먹을 땐께 걱정 붙들었매. 씹을 것이 엄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다 버릴 것인가 궁리만 하고 자빠졌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옳게 앞에서 나한테 우세스럽게 왜 그래요? 뭐? 우세스러워? 내가 다 우세스럽다이? 네 옳게를 보고 배우기나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형님한테 호통을 치는 바람에 친정엄마가 안방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려다가 주춤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친정엄마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잘 다녀오셨어요? 사부인은 딸 자식을 다 두셔서 해외도 가보시고 참 좋으셨겠습니다. 아이고,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어떠십니까? 보시다시피 말짱합니다. 제가 자식복이 없어요. 아들 자식은 그나마 난 것 같은데 딸 자식 둘이 제 왼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이 노발대발하며 펠딱펠딱 뛰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옳게 앞에서 위신이 서겠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그러셨어요. 보시다시피 제 딸들이 저래요. 위아래도 없고 아나무인이죠. 어쩝니까? 제가 잘못 키운 탓이죠. 오야 하고 귀하게 키워놨더니 지들밖에 몰라요. 지들 고생시킬까봐 여기에다 버리고 가려고 저런 겁니다. 설마 그러려고요? 진정하세요. 아니요. 내가 돈을 팡팡 써대고 있을 때야 엄마 하고 따르지. 이젠 돈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완전히 쓰레기 취급이네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친정엄마 모시고 효도여행도 다녀오잖아요. 우리 딸들은요, 행여나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할까봐 얼마나 눈치를 준다고요. 저런 것들한테 돈 퍼 써달린 게 참 아깝네요. 그러자 그 말에 더욱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나쁜 딸년들 그만 잊으시고 며느리 끼고 평생 잘 사시던가요. 난 그만 갑니다. 얼마나 잘 사시나 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팍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뭐야? 형님이랑 어머니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연기라 해도 너무 리얼한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러고 형님이 나가버리면 영락없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제서 내 인생의 이 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참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순간 겁이 팔칵 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 짜놓은 각본에 내가 놀아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형님과 작은 시누이 집을 오가면서 형님 네들과 작은 시누이 네들을 도맡아 키워주고 계셨고 집안일도 해주시곤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형님네 집에서 지내시다가 또 작은 시누이네가 시어머니가 필요로 하다면 작은 시누이네 집에서 지내시다가 하시면서 세월을 보내신 거죠. 시어머니도 그게 딸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사셨습니다. 키워준 외손주들이 시어머니를 친엄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따르고 오로지 딸들이 덜 힘들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주들이 다 크고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차츰 시어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기더랍니다. 딸들의 자식들을 키워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줄 때에는 맨날 우리 엄마라고 하면서 살갑게 하더니만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은근슬쩍 함께 가기 싫어서 눈치를 주고 주책바가지 노인네 취급도 하더랍니다.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서 예전처럼 더 이상 딸 자식에 대한 정도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늘상 딸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사니까 늘상 친정엄마를 애들을 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나 집안일을 해주는 파출부 아줌마쯤으로 여기더래요. 말끝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끝이 없었다네요.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아는 체를 해. 무슨 말을 하려고는 똑바로 알고 팩트만을 얘기를 해. 그래야 남에게 무시를 안 당해. 알았어? 뭐? 무시를 안 당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엄마가 엄마 같아야 말이지. 누가 무시하게? 내가 엄마를 무시하잖아. 나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말 한마디도 한 번 더 생각이란 걸 하고 말하란 말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러더라. 옛날에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당하고서도 또 그러네. 하여간 문제야 문제. 옛날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하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더랍니다. 시아버지한테 대들기라도 하면 또 폭력이 난무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부수기 바쁘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고 혼자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삭히고 말았대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딸들은 그저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하니 그럴까요? 다 알면서도 은연중에 아버지에게 무시받고 하대받는 엄마의 모습이 각인이 되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닐까요? 아버지처럼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 양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같은 자식이라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못된 신유들이었어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딸들의 집안일도 힘들어하게 되자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빨리는 줄 알아? 자식들한테 일부러 그런 소리로 불편하게 하고 싶어? 생각을 하고 살아. 엄마가 아프면 엄마만 손해야.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건데 왜 쓸데없이 아프단 소리를 해? 아프면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몸 관리를 하던가 하란 말이야.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속없이 내 딸년들은 자기 엄마가 아파도 냅둘 년들이라고 소문내고 다니지 마. 알았어? 자식들 얼굴에 침 뱉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다들 속도 모르고 나보고 나쁜 딸이라고 할 것 아니야. 나 다 그건 엄마 탓이야. 알았어? 내 탓 아니니까 새겨들어. 왜 그렇게 아빠가 엄마 속을 썩였는지 이제서 알겠네.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뭐시라?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자기가 나쁜 거는 알긴 하는 모양이네. 미친 것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한테 벌장머리 없이 그렇게 말하나요? 입주댕이를 그냥 확 깨매버리든지 해야지만. 천불이네 천불.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유전자가 딸들에게 고스란히 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에게는 그 유전자가 가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라고도 하셨어요. 모든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어떠한 것도 시어머니의 탓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번 힘들었었는데 딸들에게서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라서 더 무섭고 살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나마 잘해주는 듯 하면서도 언뜻 그런 습성을 엿보긴 했어도 설마 하니 그러진 않겠지 라고 하며 참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떠받들어주고 위해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위해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할라치면 늘 그러더래요. 엄마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엄마는 뭐가 그렇게도 잘났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때렸지? 그건 기억을 못하나 보네. 어디 기억이 나게 내가 똑같이 엄마를 때려볼 테니까 기억해봐. 어때? 자식한테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 나도 엄마한테 맞을 때는 기분이 나빴어. 문제는 조금만이라도 엄마로서 딸들에게 한마디를 할라치면 늘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에게 엄하게 때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하면서 아동학대범이란 사실을 세뇌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행동이 나왔으니 이 또한 시어머니의 잘못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시누들과 남편에게 엄격하게 훈육한 것은 사실이었대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시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해서 체벌을 한 게 아니라서 별 생각이 없었고 그게 크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체벌을 당한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기에 장녀였던 형님을 더 엄격히 훈육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많이 후회하셨고 형님에게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어머니도 깨달으셨대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그로 인해 뼈 빠지게 시켜먹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을요. 아빠가 왜 엄마를 맨날 때렸는지 이제서 나도 알겠어. 내가 엄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매를 들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한테 대들지 마.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엄마 잘못이야.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사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녹음한 내용들을 다 들려주었다네요. 내가 아빠처럼 미친 척하면서 엄마를 때려야 엄마가 나를 조금 무서워한다니까. 왜 진작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때리고 난리를 쳐야 말을 들어? 형님은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게 되고 돈도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으니까 귀찮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딸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겠지만 진짜 그러더라고요. 맨날 트집을 잡아서 괴롭혔다네요. 본인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역공격을 하겠죠. 저러니까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다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 말이 사무치도록 아팠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을 쏟아내서 후벼파면서까지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어서 시어머니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시아버지처럼 똑같이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네요.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자신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셨답니다. 평생을 시아버지랑 살면서 돈도 벌어다 주고 하는 노릇을 하면서도 무시받으면서 살았던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이혼을 해주었으면 이혼을 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와 왜 이혼을 하겠어요? 심심하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화풀이 대상도 되는데요. 그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자식들에게 티 한 번 안 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다 소용이 없더랍니다. 남편이 형님과 신우에게 왜 엄마를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갔냐고 하니까 형님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더랍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지? 너는 엄마의 그 말을 믿냐? 엄마가 쓰레기냐? 엄마는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만드냐?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마라. 엄마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헷가닥했던 거지. 이제서야 아빠를 이해하겠네. 나라도 아빠였으면 엄마를 어떻게 했을지 몰라. 엄마는 정신병 환자야. 그래서 남편이 조용히 엄마가 그동안 녹음해왔던 형님과 신우이가 한 막말들을 틀어주었더니 악을 쓰고 시어머니를 죽이겠다고 기를 쓰고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사람 뒤통수를 제대로 치네. 나를 완전 열받게 해놓고 녹음을 해. 이게 정상이냐? 이거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내가 엄마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너한테 보내는 건데 아쉽네. 이게 정상적인 딸 자식이 친엄마를 두고 할 소린가요? 본인은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더랍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엄마와 아들이 짜고서 딸 자식을 천하에 몹쓸 인간으로 몰고 간다면서 인연을 끊겠다며 노발대발 하더래요. 기도 안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형님에게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나왔대요. 누나도 누나가 엄마한테 했던 것만큼 똑같이 누나 자식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받고 두들겨 맞고 살기를 바랄게. 반성도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 천벌은 이럴 때 받으라고 있는 거야. 형님은 둘째 신우에게는 시어머니한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참 잘해줬다네요. 시어머니는 갈수록 형님의 구박이 심해지자 둘째 신우이 집으로 갔었는데 두 신우이가 어쩜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는지 모르더랍니다. 형님이 둘째 신우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스라이팅을 해댔는지 시어머니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래요. 한 번은 둘째 신우이 집에 있을 때 형님이 와서 신우에게 그러더랍니다. 너 엄마가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니? 뭐가? 엄마는 자기가 했던 것도 잘 잊어버려. 그리고 과대망상을 하곤 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해도 믿지 마. 알았지? 무섭게 왜 그래? 구체적으로 말해봐 언니. 엄마가 내 옷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데 매번 내 옷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옷을 어디다 뒀냐고 하니까 글쎄 시치미를 딱 떼는 거야.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나랑 맨날 싸웠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돈 간수도 잘하고. 알았지? 형님은 둘째 신우에게 엄마처럼 이것저것 잘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우이도 형님의 말만 믿고서 시어머니를 반비친대기 엄마처럼 됐다고 했어요. 형님이나 둘째 신우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데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더 절망적이고 경악한 것은 형님이 둘째 신우이에게 그랬다네요. 엄마 말은 절대로 믿지도 말고 끝까지 엄마가 우길 때에는 강하게 나가야 돼. 너만 알고 있어. 엄마의 자존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야 해. 그러면 다시는 너한테 대들지 않을 거고 기가 팍 죽을 거야. 그게 뭔데 언니?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야.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를 때리고 나면 엄마가 기가 팍 죽었잖아. 딱 한 번에 3개 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 같은 사실도 시어머니가 녹음을 해서 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딸들이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는데 매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메모하고 녹음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형님이 시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딸임을 확실히 인지를 했었고 본성을 이미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믿고 싫었던 아빠의 성격과 본성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비정상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자신보다 꽤나 잘난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으로 자기 의견과 맞지 않을 때에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친구가 없었고 자기보다 잘 나간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늘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그 대상이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가장 만만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녹음한 것 중에는 저에 대한 험담과 욕설도 있더라고요. 뭐야 언니? 올케가 퇴직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그게 왜? 아니, 글쎄 올케가 자기 친정엄마랑 해외여행을 떠났대. 무슨 팔자가 그렇게나 좋아.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한 것도 복권의 당첨인데 이젠 해외여행을 친정엄마랑 다니고 말이야. 그러게 얄밉지 않냐? 이제까지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올케한테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해야겠다. 자기 친정엄마만 엄마냐? 우리는 뭔 죄가 많아서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 이만큼 했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올케한테 맡겨버리자. 어때?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대찬성일걸? 우리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잖아. 안 그래? 그래.
잘 됐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들하고 살아서 좋고 우리는 엄마를 안 모셔도 되고 올케도 마침 퇴직해서 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엄마를 모시다 놓으면 마다하지는 못할 거다. 솔직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딸들 말을 잘 듣기를 하냐? 엄마가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냐? 엄마의 기 팍 죽여놨으니까 영팔이한테 별소리를 못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두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도 영팔이한테 가서 살고 싶지? 대답해봐. 그래, 안 그래? 아니, 난 그냥 혼자서 살고 싶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돈이 어디 있어서 엄마 방을 얻어주고 그러겠어. 엄마가 그럴 돈이라도 있어? 있으면 말해봐. 어디에 꼼쳐둔 돈이라도 있어? 내가 돈이 어디에 있어? 돈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냐? 진작에 혼자 나가서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랑 살아. 마침 올케도 퇴직을 했으니까 엄마 노는 책임을 질 거야. 지금 마침 자기 친정엄마랑 태국 여행을 갔다네. 이때가 찬스야. 올케가 없을 때 들어가 살아. 이제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 시어머니의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아들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제 눈치만 살폈어요. 그러더니 제게 시어머니가 두 시누에게 당했던 일들을 말해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로서는 엄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대신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데? 나도 5년 뒤면 퇴직이야.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머니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질게. 누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한 엄마를 혼자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저도 남편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시누이들한테 당했던 것들에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그저 묵묵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일이라서 하늘에 침 뱉기나 다름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네요. 저도 쉽사리 허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겨우 고생 끝이요 행복 시작이라며 나의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또 날벼락인가요? 남편에게 며칠 더 깊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혼자서 사시겠다고 벼르고 계셨어요. 저도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시어머니도 고령이시라 혼자서 사시게 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한테 상처를 입으신 시어머니가 그대로 혼자서 살게 내버려두는 것은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제가 평소에 늘 퇴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가한 곳에 전원주택처럼 이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꿈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너른 집에 꽃도 키우고 딱 식구가 먹을 만큼만한 텃밭도 키우고 그 마당에 지나는 길고양이들의 급식대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덕을 쌓고 살고 싶다고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남편은 반대했었어요. 전원주택은 상상만으로만 좋을 뿐이지 일도 많고 주택 유지 보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첫째로는 집값도 갈수록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르지는 않을 거고 도시와 떨어져서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병원 가도 먼 것도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도시와 멀지도 않고 병원 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자고 했습니다. 주방을 제가 평소 원하던 대로 짓자고도 했고 모든 설계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정엄마를 함께 모시자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솔깃했습니다. 만일에 두 분 어른을 모시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머니를 따로 혼자서 사시게 할게. 약속해. 내가 퇴직을 할 때까지만 우리 엄마 식사만 잘 챙겨줘. 나머지는 내가 적극 도울게. 그래서 그때부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매일 돌아다녔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두 분이서 오손도손 맛있는 것도 잘 해드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셨습니다. 드디어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에 저와 남편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 하나 누일 곳은 있어야 하겠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은 돈이 있었다. 어차피 내 집을 사려고 아껴놓은 돈이니까 집 짓는데 보태 쓰려무나.
깜짝 놀랄 만큼 아주 큰 돈이었어요. 이젠 나도 언제 정신이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미리 너희들한테 다 주는 거니까 요긴하게 써라.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나가신 어머니가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 있으시면서도 그동안 숨기신 거예요? 나 이래봬도 멍청이는 아니다. 딸 자식이라도 하는 꼴이 어찌나 정남이가 떨어지는지 내가 죽어라 없는 티를 냈지 뭐냐. 그래야 그것들이 본 모습을 드러낼 것 아니냐.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 짓는데 잘 쓸게요. 라고 하며 저희 부부가 사는 본체를 중심으로 왼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사시는 별채와 오른편으로는 친정엄마가 사시는 별채를 각각 독립적으로 지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실 것을 예상해서 문턱도 평평하게 낮추었고 원룸 형식으로 입구를 넓다랗게 설계를 해서 지었고 남편의 서재방과 마주보게 해서 남편이 수시로 시어머니를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시누들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연을 끊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인상을 풍기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었다면서 이게 웬 횡재냐 싶었나 봅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동안 제가 제빵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원래는 카페를 차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카페를 차리던지 제과점을 차리던지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 경치도 괜찮아서 정감 있는 전원주택과 붙어있는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카페였는데 사람들이 바람을 쐬러 차로 이동을 하면서 시내와 멀지 않은 곳인 제 카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체까지 카페 손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직원 하나 둘씩 더 채용하게 되었고 혼자서는 카페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남편이 퇴직을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약속한 대로 퇴직 후에 아침과 점심 식사를 자처했습니다. 라면만 겨우 끓여 먹을 줄 알았던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리책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하나 둘씩 배워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어머니들에게 코치도 받아가면서 나날이 요리 실력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아침 늦잠을 잘 때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두 어머니들께 대접을 해드렸고 집안일을 모두 다 도맡아 했습니다. 두 어머니들이 선수 돕기도 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하면서 야외 카페 화단가 잔디 가꾸는 일을 도왔습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주변에 주차장도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형님의 아들이 공사장 잡일을 하러 왔더랍니다. 시어머니가 키워주신 형님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러 왔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셨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다시피 하며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 카페가 크게 지어졌고 손님들도 많다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완전 예상 밖으로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밝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더니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둘째 신우도 덩달아 따라와서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무슨 조화를 부렸대? 우리 엄마랑 못 산다고 난리 판꽃을 벌일 줄 알았더니 카페 사장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나 디저트를 주문할 거 아니면 당장에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 보러 왔어. 어디 계셔? 형님이 아가씨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태우 아빠한테 혼쭐 나기 전에 빨리 꺼져요. 뭐? 네가 뭔데 꺼지라 말아야?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형님의 아들이 형님에게 냅다 한마디 하면서 형님과 둘째 신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타나서 진상을 부려요? 내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외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것이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도 말라고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요. 힘 좋은 형님의 아들이 등 떠밀어서 끌려 나온 시누이들은 남편과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부릅뜬 두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철아, 무섭게 왜 그러냐? 오랜만이다. 여긴 왜 왔어? 내가 과거에 있던 일은 캐묻지 않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어. 오해야.
험악한 꼴을 보기 전에 빨리 꺼져.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너도 우리 영식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폭삭 망했어. 네가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잘 살 줄 알았어. 내가 영식이한테도 다 말했어. 영식이도 오해를 하고 있더구만. 외할머니가 아들만 좋아해서 떠난 줄 알더라고. 뭐? 영식이한테 다 말했다고? 너 미쳤어? 그래, 누나가 잘못한 것은 아는 모양이지. 당장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 나한테 뒤지기 싫으면 당장에 꺼져.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영식이가 형님을 끌고 갔습니다. 추골한 소리 들으면서요. 엄마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오길. 그 뒤를 둘째 신이가 쫄래쫄래 눈치만 보면서 따라가고요. 그러다가 형님이 영식이한테 무슨 억지 소리를 했는지 영식이가 갑자기 둘째 신이가 말리는데도 형님의 멱살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외할머니 손이 자른 영식이가 아무리 형님이 자기 아들에게 억지 소리를 해봤자 귀에 먹히겠나요? 영식이가 형님을 인간 말종처럼 보더라니까요. 둘째 신우이도 이혼당하고 돈이 쿵하던 차에 제 카페에서 일이라도 해볼까 하고 기웃거린 모양이더라고요. 미쳤냐? 이럴 사람도 많은데 너같이 거지 같은 것들을 부려먹겠니? 하여간 영식이 손에 잡혀서 구박받으면서 끌려가는 꼴을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 구실도 못한 인간이 사람인가요? 카페를 차리고 잘 나간다는 말에 슬쩍 간보러 왔다가 된통당하고 돌아가다니 다시는 그 상판떼기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염치도 없이 또 올까 걱정했는데 영식이가 있으니 그럴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라고 해서 다 자식이 아니니 주고 싶다고 다 주지는 맙시다. 다 주고 후회하지 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속 편하게 사는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